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언바운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들의 성장 법칙, 조용민 지음, 인플루엔셜에서 펴낸 책입니다. 조용민,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팀에서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과 함께 다양한 파트너십과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0 구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베스트 롤모델 팀 리더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는 위트 있는 전달력과 건강한 에너지를 지닌 최고의 강연자로도 정평이 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성장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바시 강연이 수많은 젊은이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는 말한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도구는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은 다음 당면한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라고. 실패해도 괜찮으니 아주 작은 목표라도 실행에 옮겨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신 역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기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책을 쓸 결심을 하게 되었다. 책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구글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가감없이 전달한다. 속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무엇인지, 한계를 넘어 나만의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법은 무엇인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궁극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등 그간 젊은이들로부터 받아온 질문에 대한 그만의 해법을 올곧이 담아냈다. 지금도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 중이라고 말하는 그는 가까운 미래에 독자들과 만나 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격려해주고 응원을 나누고 싶은 바람이 있다.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삼성전자 기획그룹, IBM 마케팅팀, 엑센추어 전략 컨설팅팀에서 일했다. 프롤로그, 당연한 것, 진부한 것, 뻔한 것에 맞서. 보이는 것 너머를 본다는 것. 에피소드 1. 코로나19 상황이 닥치기 몇 달 전, 메조미디어 정승훈 팀장님과 치맥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중에 두 테이블에서 동시에 나를 불러 세운다. 여기 무 가져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생맥주 500한 잔 더 주세요. 적잖이 황당했지만 일단 무는 가져다 드렸다. 생맥주는 따르는 기술이 없어 종업원 분에게 대신 말을 전했다. 에피소드 2. 늦은 밤 역산역 근처 편의점에서 나오는데 웬 중년 남자분들이 나를 보며 손짓한다. 혹시 아는 분인가 싶어 공손히 다가서니 차키를 던져주며 하는 말씀. 아니, 대리가 빨리빨리 다녀야지. 에피소드 3. 논산훈련소 입대 날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연병장으로 나가는데 동기 훈련병들이 지레겁을 먹은 얼굴로 내게 경례를 한다. 그 뒤 자대 배치를 받은 미군 부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기타 에피소드.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는 중국 소도시에서 여행 온 관광객들이 내게 현지인인 알 법한 곳을 중국어로 물어보는 일이 다반사였다. 모 기업의 트렌드 강연에 가서는 마술사 순서는 다음이라며 무대 앞 대기실 입장을 저지당하기도 했다. 우픈 내 경험들로 이야기를 꺼냈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실제와 전혀 다를 때가 많다. 우리가 정의 내린 현상이나 사물의 속성이 본질과 큰 차이가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고착화된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무료하고 변함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물론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혹은 위기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가진 자원마저 폄훼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항상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습관, 즉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려는 시도를 매일 해보라고 말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편적인 일상을 좀 더 다채로운 인생으로 변모시키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한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 관점은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 상태뿐 아니라 그 너머 혹은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관점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세상이 지금처럼 갈등과 차별의 문제로 심각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많은 사람이 삶의 방식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한 채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관점을 다양화하는 능력은 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인생의 여러 국면을 거치며 내 안의 관점이 풍성해지기도 때로 빈약해지기도 하는 경험을 했다. 개인이 지닌 관점의 폭,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 대한 수용성은 성장 배경이나 교육 여건, 자신이 속한 중거 집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시각의 지평을 넓히는 사람들을 여러 만나왔다. 그들은 학습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관람하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새로운 요리를 접하는 등 일상 틈틈이 외적 요소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수준 높은 프레젠테이션, 명징하게 분석된 애널리스트 리포트, 혹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접하며 고정화된 내 안의 관점들을 계속 혁신해간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관점을 갖춤에 있어 외부의 인식뿐 아니라 나 자신을 착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이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무기는 결국 우리 자신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긴 어렵겠지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을 언바운드하라. 이중의 것을 연결할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알고 보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내 주변의 자원들을 이종이라는 굴레에 가두지 않는 것이다. 연결의 대상은 꼭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재료가 서로 연결될 때 전에 없이 특별한 가치로 탄생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언바운드한 관점으로 내 안의 잠재력을 매일 다르게 재정의해보자. 만일 내 삶에 새로운 문제를 마주할 기회가 생긴다면 자신만의 새로운 솔루션을 시도해보기 바란다. 평소 여러 사람들이 운집한 강연장에서 질문 한 번 던져본 적이 없다면 인생 첫 질문을 날려보거나 말이 많아 문제였다면 하루 종일 미소만 띠고 있거나 주기만 하고 받아본 적이 없는 관계라면 내친 김에 뭔가 하나 더 줘보거나 등등. 이렇게 게임 캐릭터를 바꿔나가는 듯한 다채로운 시도는 내 안의 숨은 가능성을 일깨워줄 것이다. 요즘 들어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래 접하게 된 몇몇 트렌드에서 배운 바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편인데 얼마 전 내 루돌프라는 노래를 들었다. 우선 음악 자체가 끌렸다. 가사는 특이하지만 멜로디와 편곡 방식이 너무 좋았다. 누가 불렀나 살펴보니 남성 2인조 아이돌 그룹 매드몬스터였다. 그런데 그들의 무대 영상을 찾아보다 현우씨 터져버렸다. 격렬한 안무를 소화하는 순간순간 그들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그들의 얼굴이 덜 잘생긴 얼굴로 변하는데
날렵한 턱과 커다란 눈, 오똑한 코로 보정해주는 카메라 필터가 벗겨지면서 본래 얼굴이 튀어나온 것이다. 두 멤버는 원래 코미디언이지만 매드 몬스터로 활동할 때면 철저히 그 사실을 숨긴다. 그리고 각자 부캐를 설정해 요즘 세상을 비꼬기라도 하듯 카메라 필터를 통해 외모 원탑의 듀오로 거듭난다. 필터가 벗겨져 본래 얼굴과 몸매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뻔한 거짓말임에도 팬들은 기꺼이 속아주며 그들을 응원한다. 사실 부캐는 그다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멀티 페르소나, 즉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이종의 연결로 성공을 이뤄낸 사례는 덜어 있었다. 197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한 데이비드 보위부터 최근 유산슬, 유야오로 독특한 행보를 잇는 유재석에게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친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터보832 역시 회사 안에서 사업가, 미술 컬렉터, 와인 컬렉터, 부동산 전문가 등 다양한 면모를 통해 매력을 발산하며 총 6개의 부캐로 살아간다.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모습을 찾아 끊임없이 가능성을 확장하고 동시에 기존의 모습과 계속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것, 관심사와 비즈니스라는 연결을 통해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개발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회사에서의 내 모습은 평상시와 다르다. 회사에 맞는 가면을 쓰고 일한다. 라는 답변이 전체의 77.6%에 이른다. 본캐였다면 망설였을 일을 부캐라면 거침없이 행동에 옮기고 마음에 담아둔 말을 시원하게 내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캐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성공 전략을 엿보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자신을 언바운드한 관점으로 보는 여정을 이 책에 담아보았다. 치맥집 종업원, 대리운전 기사가 잠시 되어본 나는 낯선 사람의 인사에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숨겨진 내 가능성을 보았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제안해 보려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낯설고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 고민해보고 동시에 바인드되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보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자고 말이다. 그리고 혹시나 가까운 미래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물어보고 피드백을 공유하는 언바운드한 사이가 되는 언바운드한 순간을 그려보자고 말이다. 그럼 이제 즐거운 일독을 하시기 바란다. 파트 1. 다가온 미래,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하라. 1. 변화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속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속도의 시대라 일컫는다. 우수한 데이터, 정보, 지식이 초연결되어 초고속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 더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특히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혁신은 급물살을 탔고 우리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는 변화와 함께 커다란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 IT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혁신 현황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기술 혁신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몇 년씩 소요되던 디지털 전환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2020년 연례 컨퍼런스에서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성장과 연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점이다. 인간이 지닌 인지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습관적 사고의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는 경향이 있다.
습관적 사고의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면 어떤 변화를 감지했을 때 이를 새로운 기회가 아닌 귀찮고 불편한 일로 받아들여 회피하게 된다. 1900년의 뉴욕 5번가를 살펴보자. 지금도 그렇지만 1900년의 뉴욕 5번가는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가였고 끊임없이 신기술이 등장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었다. 특히 산업 발전의 기술이 되는 교통기술에 많은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언론은 뉴욕 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일 움직이는 기계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말똥을 치우는 데 쓰겠어요. 당시 움직이는 기계란 오늘로 치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만큼이나 혁신적인 도구였다. 하지만 그런 혁신의 산물을 두고 사람들은 고작 말똥을 치우는 용도로밖에 상상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동수단이 오직 마차뿐이니만큼 그 마차 때문에 생기는 말똥을 치우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 누군가 마차를 대신해 움직이는 기계가 주요 이동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모두의 비웃음을 샀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하는 천재들의 발명품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빛을 발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고착화된 생각에 안주한 사이 변화는 급격히 진행되었다. 말똥 처리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을 뒤로한 채 거리에는 마차 대신 움직이는 기계, 즉 자동차가 들어서기 시작한다. 다음의 사진에서 보듯 1900년대 뉴욕 5번가를 가득 채운 것은 마차들이고 자동차는 한 대뿐이다. 하지만 불과 10년 후인 1910년에는 마차와 자동차가 절반씩 들어섰고 3년 후인 1913년에는 완전히 역전돼 마차가 사라진 거리를 자동차가 점령하게 된다. 마차의 절반이 자동차로 대체되는데 10년이 걸렸지만 나머지 절반까지 자동차가 차지하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습관적 사고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동안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의 반감기는 계속해서 빨라졌던 것이다. 이렇게 가속화된 변화의 속도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생활에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얼마나 빠르게 깊숙하게 들어설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이 있다면 반드시 두 기업의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수준으로 크게 벌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그간 내 삶을 지탱해왔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사고의 틀을 한자리에 고정해 두지 말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진화해 가는 생명체를 다루듯이 말이다. 변화의 속도에 생각의 속도를 맞추는 것 못지않게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훈련 또한 중요하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려면 무엇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근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몇 번이고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의 내용을 숙성시켜야 한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테지만 우선은 사고의 틀을 업그레이드하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속도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란 점을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이 아이들은 과거 그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족이다.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화면의 통화 버튼을 보여주면서 어떤 모양인지 물으면 수화기가 아니라 사람의 귀라고 대답한다. 애초에 일반 전화기를 본 적이 없기에 수화기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 뿐더러 버튼의 모양새를 보고 직관적으로 사람의 귀를 연상한 것이다. 우리가 투지폰이라 부르는 모바일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이다. 이후 3G 시대가 되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했는데 이때가 2000년이다. 머지않아 모바일 폰을 통신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다. 모바일 폰은 이미 우리 삶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정보를 검색하는 등 데이터 디바이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어디 그뿐일까? 최근 입사 초년생 중 일부는 업무 중에 키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마 2, 3년 후에는 많은 사무실에서 키보드가 사라질 것이다.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실행토록 하는 음성 인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엑셀 파일에 일일이 함수를 입력하는 대신 전체의 합과 평균을 내어 각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말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작업을 실행하는 기능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동력, 즉 인공지능, 머신러닝, 사물 인터넷, 5G 이동통신 기술과 동떨어진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 어느 자담회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르익을수록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는 땡땡땡, 땡땡땡 같은 새로운 직업을 갖게 하세요. 하지만 나는 의문이 들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이미 세상은 매일 빠르게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고, 변화의 양상도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전도유망할지 단언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단언컨대 변화를 추론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포스크 경영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 미래 생존력, 적응 우위가 결정한다에 따르면 오늘날과 같은 속도의 시대에 기업의 생존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바로 적응 우위이다. 적응 우위는 말 그대로 변화를 잘 받아들여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인데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단,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을 주어진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변화의 의미와 영향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해석에 근거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얘기다. 개인의 삶과 결부에 설명하자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술들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저는 트렌드나 혁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신 기술의 동향을 알아야 합니까? 당연히 알아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새로운 기술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관점이다. 어떤 분야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기술을 아는 사람의 산출물과 모르는 사람의 산출물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매일 확인하고 있다. 어떤 이는 또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정신적 가치나 인문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인문적 가치는 물론 삶의 질까지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 기술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술이 더 정교해지도록 지원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더 편리하게 감상하도록 새로운 음향기기를 만들어주며 나아가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데 필요한 풍부한 재료를 제공해 주니 말이다. 인류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의사결정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내리는 데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여기서 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나는 다만 우리가 궁금해야 할 문제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인기를 얻을까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눈앞에 펼쳐진 최신 기술들을 어떻게 내 일에 활용할 것인가이다. 이 고민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차별화된 경쟁력과 적응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기술을 나의 일에 연결하기.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 동향을 업데이트하는 일은 내가 맡은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더해 이를 구글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한다. 이때 내 고민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업무와 비즈니스에 연결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힌다. 모든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것보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해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해낼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며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집 밖에서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거나 원하는 시간에 안방 커튼을 치고 걷는 것, 외출해서 돌아올 때 미리 냉난방 시스템을 작동시켜 최적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건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5G 시대가 본격화된 만큼 우리의 생활 환경은 이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업무와 비즈니스에 접목해 나만의 경쟁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년여 전 디지털 기술의 변화상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발제 발표를 맡은 적이 있다. 신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그때 나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컨퍼런스 참석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여러분, 혹시 3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루이 14세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곧이어 연단의 대형 스크린에는 내가 준비한 자료 영상이 펼쳐졌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제군주로 꼽히는 루이 14세가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었다. 진짜 루이 14세는 아니지만 루이 14세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참석자들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당시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들었던 루이 14세의 음성은 프랑스 방송사 카날 플러스가 드라마 베르사유의 홍보를 위해 구글의 음성 합성 기술로 재현해낸 것이다. 이 기술은 구글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기반해 완성된 것으로 구글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일 기록된 루이 14세의 신체 상태와 진료 기록을 토대로 그의 육성을 재현해낼 수 있었다. 방송사 홍보팀은 우연히 참석한 구글 컨퍼런스에서 데이터만으로 특정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재현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해낸 것이었다. 나는 이미 3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목소리를 재현해낸 구글의 인공지능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자기 분야와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 기술을 드라마 홍보에 활용한 방송사 홍보팀의 창의성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술관 큐레이터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그 미술관은 세종대왕 측이 600돌 특별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세종대왕 목소리를 재현해서 프로모션을 해볼 수도 있겠다. 수백 개의 미술전 포스터를 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는데? 하지만 어떤 사람은 루이 14세의 목소리를 재현해낸 것을 신기해하는 데서만 그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스티브 잡스는 1996년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조란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창의력은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생겨난다. 그렇다. 핵심은 바로 연결이다. 어느 분야에 속해 있든 기술과 자원, 아이디어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의 가치는 확연히 달라진다. 도구와 자원 똑똑하게 활용하기. 이제 IT 사업을 따로 분류해 지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미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IT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농업 분야에서조차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IT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을 모르고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파트너사들과 미팅을 해보면 자신들이 디지털 관련 업무를 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자부하는 만큼 충분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특히 사용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고민했는가,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으로 접근했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 번 더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꽤 있다. 얼마 전 나는 급히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사전 결제할 일이 있었다. 먼저 한 카드 회사의 앱으로 선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즉시 결제 서비스 이용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떴다. 앱에 접속한 시간은 밤 12시 30분쯤이었다. 혹시나 싶어 다른 카드 회사의 앱으로도 접속해봤다. 이번에는 접수가 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실제 처리는 이튿날 영업시간에 된다는 안내문이 나왔다. 어떤 앱이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앱이 더 높은 소비자 가치를 실현하고 있을까? 앱 스코어링을 해본다면 후자의 앱이 전자의 앱보다 30점가량 높게 나올 것이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점은 두 앱의 실제 기능은 132가지로 똑같다는 사실이다. 차이가 있다면 후자의 경우 공급자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 불편을 덜어주려는 접근 방식을 갖췄다는 것뿐이다. 같은 도구를 다른 관점에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유용한 가치를 구현한 것이다. 도구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유형의 자산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 아이디어 등 보이지 않는 자산도 소중한 자원이다. 또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 맡은 업무,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자원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다. 아무리 재료가 많고 아이디어가 풍부해도 이 모든 자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속도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자원은 생존 키트이자 성장 키트이다. 그리고 이 키트를 가득 채워야 할 것은 화려한 스펙이나 자격증이 아니다. 기술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그때그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상상력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